필요하신 건 그런 내용들일 테니까 외국에서도 이 스타트업들 차고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이 거라지라는 걸 이제 중요한 그 뭐랄까 모티브 같은 거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창고에서 창업하기도 하고요. 초기에 뭐 임대료 낼 돈도 없으니 어디 얹혀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어디다 주소만 얹어놓고 요즘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들 많이 있으니까 주소만 얹어놓고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주소지는 필요하니까 창업을 하려면 그러니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고 일단 뭐 인건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들이 초반에는 이제 태부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실 건데 일단 좀 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본은 일단 개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동원하시겠죠. 실제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요, 기업가들 중에 거의 한 60% 정도가 지인과 본인들의 차입이다. 그러니까 지인이라는 건 이제 가족들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자본을 거의 대부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제품력, 상품력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이 월급도 주기 시작해야 되고요. 근데 초기에 뭐 상품이 팔려가지고 월급을 주는 그런 회사 바로 되는 그런 회사 제가 봤더니 경험상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월급할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 100개 한두 개도 없습니다. 돈 못 버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돈 벌기가 쉬웠으면 다 이 카카오의 김범수 위장처럼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그렇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자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투자와 대출이 있어요. 아마 이제 스타트업으로 주식회사용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무슨 뭐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막 이렇게 아닌데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본이 만들어져야겠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들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 무작정 은행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 개인 신용을 보고 주는 돈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중은행들이 원하는 건 담보입니다. 명확한 담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초기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회사, 은행은 거의 없고요. 심지어 카드도 잘 안 만들어줘요. 예, 법인 카드도 잘 안 만들어주죠. 뭐 체크카드야 뭐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대출을 할 때 은행에 바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재단에 지금은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아마도 한 3억 정도까지 증액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좀 다릅니다. 무슨 담보 이런 거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무슨 담보 이런 거 아닙니다. 신용을 갖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명확한 미션,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좀 사회적 기업 인증받을 때 요구하는 어떤 기준, 뭐 그거랑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들은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을 받으면 뭐냐, 보증이 뭐야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증을 받게 되면요, 은행은 그냥 돈을 내줘요. 왜냐하면 이거 100% 보증이거든요. 90% 보증이 있고 80% 보증이 있고 100% 보증이 있는데 100% 보증이라는 건 빵꾸가 나면 보증재단이 전액 책임질 게예요. 90% 보증이라는 건 빵꾸 난 돈에서 90%만 책임질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100%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출이자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시면 그만큼의 한도만큼 융자를 쉽게 일단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재단법인 브랜드라던가 뭐 사회혁신금융이라던가 신나는 조합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이 조금 이제 규모들이 커져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게 한 230억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다 남아있진 않죠. 다 빌려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좀 재정 여력과 규모를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다른 한편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인데, 투자는 좀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들을 꿈꾸는 사람들의 일종의 로망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투자 같은 걸 받아내기도 했고 그 시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투자를 받는다는 건 투자자의 의견, 투자자의 방향이 내 기업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게 임팩트 투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기금이 운영되는 방식은 대단히 영리적인 프로세스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턴을 얼마를 할 수 있느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투자자의 관여를 통해서 나의 특히 이제 소셜 미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소셜 미션을 뭔가 강하게 추구하는 방식이 돈을 막 벌 수 있는 구조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돈을 벌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나오는 거지 이게 막 뻥튀기해서 막 몇십 배, 몇백 배가 나오는 종류의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종류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투자 제약을 받다 보면은 내가 뭐 하러 이걸 하고 있지? 나중에 이제 그런 순간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투자자의 입김, 영향력, 이 강하게 나를 작용시킬 거다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대신에 준비가 됐다면 그 투자는 지금 이제 연간 한 1,000억 규모로 계속해서 임팩트 투자에만 1,000억 규모로 계속해서 이제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뭐 사실은 10년 전에 이전에도 없었고 10년 이후까지도 별로 올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좋은 시절입니다. 잘 노려보시는 거, 이 펀드들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랜트죠. 사실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융자, 대출, 두 번째 투자, 하나는 그랜트입니다. 그랜트라는 건 정부가 하든 기업이 하든 우리 그러니까 일종의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개발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랜트 자금이라고 해요. 이 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 세 종류가 있는 건데 오늘 주로 관심이 있으신 거는 아마도 그 지원 사업, 그랜트성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질문 주시면 그 질문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얘기하자면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한마디만 드리면요. 이게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지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성의라고 하잖아요. 성의가 있는 제안서는요. 그만큼 공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성의가 있는 제안서는 내용이 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쯤은 체크를 해주게 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제안서를 막 한 4장 이내로 뭐 한 40장 이내로 써주세요 했는데 막 100장쯤 막 만들었어. 왜 이렇게 오버했어? 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만큼을 준비하고 그만큼을 고민한 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심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지원 사업이라고 쉽게 보지 마시고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초기에 굉장히 큰 그리고 중요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하실 때 최대한 내용이 얼마나 정합성이 있고 막 기획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를 빼고라도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진정성 있게 잘 호소하시는 그런 방식, 성심성의껏 만들었다는 티가 나게 만드는 그거. 저는 이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워낙 형편없는 제안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 딴 데다 냈던 거 그냥 또 냈나? 막 보면은 중간에 단어도 막 다른 뭐 기관, 다른 기관인데 기관명 막 옆 동네 기관 이름 써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는 채로 이걸 내는데 이러면 나중에 그 기업을 다른 심사자에 또 보잖아요. 그러면 보지도 않아요. 예. 뭐 칸마다 2줄씩 써놓고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실 거면 아예 내시지를 마시는 게 나아요.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좀 담고 싶은 내용을 진정성 있게만 잘 담으셔도 일단 중간 이상을 하신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좀 말 줄이고요. 우리 이철종 대표님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중심으로 좀 지원 제도라든지 서울시의 지원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지원 사업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다 좋지가 아니라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지원 사업에 우리 사업 전체가 끌려다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은 자기 BM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BM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사업을 획득하고 그 지원 사업이 어쨌든 요구하는 프레임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뭐 행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리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다 보면 정작 내가 이루고자 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헝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내가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것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것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활용점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좀 가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다익선이라고 지원 사업들 많이 확보하고 진행하다 보면 뭐 한 1, 2년 그런 지원 사업 중심으로 막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구축되기보다는 다음 지원 사업을 확보 못하면 그 기업을 연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스타트업으로서의 자기 비즈니스 모델들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거기서의 어떤 중심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고 지원 사업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들의 일정이라든지 용도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 민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연속성이 약해요. 실질적으로 그 회계년도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보통은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 해 1, 4분기 중에 세부 실행 계획들을 구성하고 거의 2, 4분기 빨라야 2, 4분기 한 4월 이쯤에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늦어지면 막 6, 7월까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짧은 사업 기간 동안에 그 지원 사업들을 획득해서 완료하고 그런 것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저는 지원 사업이 조금 아주 단발성 지원 사업보다는 조금 우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속성을 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잘 선별해내서 찾아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지원 사업이 크다 작다보다는 적절한 활용점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공모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소셜 벤처들한테 1억, 2억씩 그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공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획득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정해 놓은 부분에서 지금 그 자원이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자원이 너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원이 이렇게 빨리 회전되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가 아직 가동되기 전의 상황에 자원이 너무 무게를 눌러버리면 그 자원에 휩쓸려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한테 적정한 규모의 지원 그리고 적정한 어떤 패턴이 잡혀 있는 지원 사업을 잘 선별해내는 일종의 성구한 지원 사업을 잘 지금 일례로 한국사회적협진흥원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들 중만 쭉 보셔도 다양한 단체나 공공기관들의 지원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지원 사업을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점들 그리고 지원 사업을 너무 한 해 많이 하시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명확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정하시고 그 지원 사업의 성과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의 성과를 잘 만들어내시면 다음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심사위원 풀이라든지 지원기관 풀들 간에도 네트워크 있고 정보들이 흐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잘 내는 조직에 대해서 또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른 또 지원 사업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했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산출 성과들 그리고 결과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드러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고 가주시는 게 이후 더 큰 지원 사업 그리고 내 성장 단계에 맞는 여러 지원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평판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자기한테 적합한 걸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요. 어디를 뺄 건 위기 상황이 되면요.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고정비라는 거의 대부분이 뭐겠어요? 인건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임대료가 비싸. 임대료가 좀 싼 데로 옮겨.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거기서 공간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막 그걸 옮겨버리시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사무실이야. 사무실 임대료를 막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그냥 한 100만 원짜리로 가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300만 원이 줄었다고 해서 대단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봤자 한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직원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현명하게 직원들을 잘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서 해내는 거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본 중심의 예를 들어 시설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설비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기업이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처분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 공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공장을 팔아버리면 그건 이럴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건데 그건 못 한단 말이에요.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방법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절감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우리가 한 달에 막 50박스씩 쓰는데 이러지 말자 우리. 종이를 한 달에 5박스만 쓰도록 하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들을 과다하게 그냥 의미 없이 지출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런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는데 그게 환경 때문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런 명분과 취지를 가지고서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들은 대표라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은 성능은 안 떨어지고
가격은 한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대표들이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복사기 하나 렌탈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찾아내고 줄여 나가야 되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요. 근데 이걸 줄인다고 해서 큰 손실들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절감한 것들이 몇 년간 누적되면 그거는 조직에 굉장히 큰 경영 효율성으로 돌아오기는 하죠. 네,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 가장 컸던 1차 파산 위기를 한번 겪었을 때가 지금 변혁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구조조정을 못해서 겪었던 위기였었고, 그때 뭐 한 부채가 한 30억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한 달에 뭐 인건비 줄 돈이 1억 5천씩 부족했어요. 그러면 그걸 1년을 끄니까 순식간에 20억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기업가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 상황을 요구받기도 해요. 근데 그걸 거기에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가 아니라 피와 눈물을 다 거기에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를 위한 것 같지만 모두를 버리는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극한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호들이 오게 돼 있어요. 기업이 성장 단계가 오고 기업이 규모화되고 뭐 어느 정도 갔을 때는 그 기업이 한 100명 이상 고용대를 넘기면요. 한 명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그 누수라는 것들이 생기죠. 불필요한 비용들, 불필요한 운영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나갈 때는 못 느껴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저도 그 타산 위기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직전까지 매년 매출의 2배를 신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성장하니까 사실 현금 흐름이 회전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이 계속 더 들어오니까 못 느끼죠. 성장기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낀다. 근데 성장이 딱 정체되고 거기에 위기가 같이 겹치기 시작하면 즉 그 경영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라든지 그리고 비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문제를 터뜨리면서 엄청난 그 위기들로 전환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시체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 때 성장하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첫 5년 동안 창업하고 5년 동안 매년 이제 매출의 2배씩 1억에서 2억, 4억, 8억, 16억, 32억 딱 2배씩 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에는 사업 모델들이 조금만 그런 아이템을 잘 잡고 그 영업력을 잘 발휘하면 그 2배씩 성장하는 게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막 그 매년 100%씩 성장한다는 게 어려워지지만 소규모일 때는 매년 그 정도씩의 성장들이 가능해지고 성장에 도취돼서 이 운영 관리를 해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교함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다 보면 그게 국면이 전환됐을 때 그 굉장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스타트업 단계에서 특히 성장기일 경우에 그 성장을 잘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비효율을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좀 성장에 도취돼서 그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는 지점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경영자는 어찌 보면 잘 돼도 긴장, 안 돼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 기업 환경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그것들을 의심하고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소위 자기 식구를 지킵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온 동료들, 동지들, 그리고 팔로워로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업가는 늘 그 환경, 조건에 대한 의심을 갖고 경계를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좀 더 내 구성원들, 우리 구성원들을 안전한 배에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을 늘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기업가한테 피곤한 숙명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가가 되고자 한다면 좀 감수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